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창란죄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무슨 형법, 말이 형법에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예.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예,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 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단한다. 멋있네요.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완용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이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망단님께서는 네. 이게 내가 왜 대답하지? 이걸 지금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질투심. 나 질 수 없어. 왜 쟤만 주목받을까? 쟤만 관심 주는 거 싫어. 이런 그러니까 거죠. 관종병이라고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지금 제기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평들이나 말들 중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의 표현을. 네. 막말이라는 형식을 비리진 않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요거잖아.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정보가 담아있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김학철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내란죄를 왜 갖다 붙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재철식의 답인데 어저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국정원 이야기할 때 국정원의 공작 정치를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데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그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에 출석한다거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들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락 자체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에 꽂혔을까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심재철의 이런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번에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폭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탄핵 불복이란 말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아예 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서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아, 거기에 방점이 찍히네요. 석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애국 시민단체에 계시는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여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누드 펜션 운영자 고발당했고요. 김학철도 고발당했고요. 정미영 씨도 고발당했어요. 이분들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막말했던. 네. 다음에 유여회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통친 걸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부끄러워해야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를 더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호통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지 마시고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오천도? 뜨거운 이름. 오천도.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목세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부의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적성, 지금 고발당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를 알고 감수하고서도 저지른다는 거는 다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무슨 알력싸움 같은 아니, 걸로. 국회 부의장이 원내대표로 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급이 더 낮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낙마 이후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 것처럼 보여요. 홍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원래 당대표들이 지금 2년씩이죠. 임기가.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을 때 심재철은 사실 친인 느낌도 나고요. 뭐랄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도 갔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에 있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는 훌륭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 뭐 그 보좌관들을 이제 빠따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네. 20대 국회 1기가 끝나잖아요. 2년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가 11월달이니까 국회 부의장 내려놓는 것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 7개월. 그럼 그 다음에 진로를 모색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씨앗 리을 기획 초선게임. 슛. 쓰레기. 이거 똑똑해라. 한 번씩 맞추시네요. 이 레기 같은, 지금 요즘에 말 좀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이 판표 같은. 홍준표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거론되고 막 이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정우택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돌입을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성태를 밀고 싶은데 쪽수로는 친박이 훨씬 많잖아요. 친박 중에는 뭐 지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성교, 이거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성교 등 친박들이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언론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 중에 누구 나온다를 해서 딱히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난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3선 4선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친박 쪽으로 가니까 범친박이라고 불리우는 범친박. 이주영
이주영 씨가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주영 씨가 이제 성격이 좀 무난한가 봐.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주영을 미는 분위기가 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아직 판세는 잘 몰라요. 요건 엄청나게 발품을 판다면서요.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다 만나고. 예. 근데 그 이주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학생회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당대표가 권한이 막강한 거죠,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홍십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주영이 판사였던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검사일 때 너는 판사도 아닌데 왜 홍판표라고 판자를 쓰느냐. 판결하다 팔자.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즉석에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개명하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보통 지방이나 어디 내려가면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특혜, 사실은 그게 특혜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로 개명해 준 건데 그것을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당시에 청주 지법원장 하던 윤용호 법원장. 이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개명을 해준 판사는 아마 이주영 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홍준표랑 친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이름 바꿔준 장관이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이상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 새끼는 친박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줬다 그러면 뭔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음.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제 이름 내가 바꿔줬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뭔 소리야? 네가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지금. 예. 아니 근데 왜 참 난 이 판사도 웃기고 그 검사도 웃긴 게 홍준표 검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도 웃기고 검사도 웃긴 게 아니 너 판사도 아닌데 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름 바꿔? 이 논리면 홍검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사니까. 발표는 어떠세요? 발표는 괜찮아. 아니 근데 발정이 하더니 그래도 판표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판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PP잖아요. 홍피피. 예. 판표는 이상하긴 하지. 예. 뭔 이름이 그렇게 그지 같아? 그래도 판자가 그 뜻이 좋더만요. 예. 아니 한자들 이름이야. 내 이름도 엄청 뜻이 좋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이 안 좋은 걸 지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저는 그 20대 때 보건소에서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서 정말 와 옛날 어르신들 정말 이름 함부로 지었구나. 이름이 뭐 김남자, 박여자 뭐 이런 거 있죠. 두나, 세나 막 이런 거. 두나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름들도 안철수 당 떠나라? 유성엽 의원하고 계속 우당탕탕해요. 유성엽 의원이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촉들맨 거죠. 이제 반안파의 대변 인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이제 가장 정당 중에서 지지율이 낮은 당이 돼버렸거든요. 기록을 깼다고 지난주에 4.4%.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예. 살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통합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근데 예.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음 재선이 불가능해지니까 예.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부 이탈하고 나머지 남아서 이제 통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정태근 의원님, 이 국민의당 내분을 보면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왜 안 보여요? 답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에 쪼개질 것 같은데요. 아, 쪼개진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보다도 예.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 통합 예. 빅텐트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이나 무슨 청정배 의원 같은 분들은 보면 평화개혁연대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뭐 최명길 의원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반민주당이고 예를 들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심리적 민주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유성엽 의원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지붕의 두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살 길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야지. 내가 먼저 나갈 수 없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명분 쌓기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른정당이랑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2당으로 갈 수 있는데 예. 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죠. 그리고
오히려 다음번 총선을 내다보면서 지방선거를 내다보면서 민주당 쪽이랑 가까워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글로 가야죠. 근데 다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명분이 아니라 예. 좀 정치답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쪽 계신 분들이 통합을 하려면 일단 이분들이 생각이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2달 동안에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 못 해가지고 메르켈이 이제 배수혜전을 쳤잖아요. 만약에 더 이상 안 되면 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 그러니까 그 연립정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정책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된 정책을 가지고 이 정부는 쭉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려면 정말 그 정도 치열하게 우리가 앞으로 합치면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고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중도 통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도보수 통합이 저쪽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랑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 연대 추진 합의 어떤 정책에 공감대가 있을까요? 뭐 총선 때 대선 때 또 자기네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통 부분을 출연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그냥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선거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방선거에 관심들은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당연하죠. 자기 선거하고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예. 지금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그 당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 선거 때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들 하는 거지 뭐 정책연합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내 겉으로 내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그렇죠. 갈등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태까지 뭐 여러 시도를 하고 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철수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지 또 할지 모르지만은 시도를 또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짐 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이번에는 전망하세요? 또 철수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은 뭐 뭐 강하게 지금도 드라이브 뭐 걸고 있는데 또 철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렇게 후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내는 후보보다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어떻든 민주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는 경고의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가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배신자는 다시 경기도지사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무슨 그 경기도당에 있는 사람들 등반 대회에서 예. 공개적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배신자인 아닌 경기지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아마 갈 의사도 없고 갈 곳도 없죠. 승부를 봐야죠. 그럼 바른정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카드면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을 대적하기가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나 이걸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갈라질 텐데 그럼 지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이 제가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가요? 맞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후보가 없어요. 근데도 없을 것 불구하고 같은데.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하는데 그건 이제 감정의 정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뒤끝이 자기한테 많았겠죠. 대적할 만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쪼잔한 정치를 하는 예. 건데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뭐가 미래가 있겠어요. 아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예. 뭐 속으로야 뭐 자기가 김용태 의원
나모 의원도 있고 홍모 전 의원도 있고. 뭐 가능성들이 희박하죠. 두 분이 크게 없는 거니까 안 되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분을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낼 거 아니에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는 지금 나뉘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이긴 예. 하지만 지금 이제 반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이 예. 선택을 하겠죠. 안철수 당 떠나라? 유성엽 의원하고 계속 우당탕탕해요. 유성엽 의원이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총대를 맨 거죠? 이제 반안파의 대변인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이제 가장 정당 중에서 지지율이 낮은 당이 돼버렸거든요. 기록을 깨뜨리고 지난주에 4.4%.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예. 살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통합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근데 예. 이제 호남 의원들은 이제 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음 재선이 불가능해지니까 예.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부 이탈하고 나머지 남아서 이제 통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정태근 의원님, 이 국민의당 내분을 보면은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왜 안 보여요? 답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에 쪼개질 것 같은데요. 아, 쪼개진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보다도 예.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 통합 예. 빅텐트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이나 무슨 청정배 의원 같은 분들은 보면 평화개혁연대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뭐 최명길 의원 이런 분들은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반민주당이고 예를 들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 심리적 민주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유성엽 의원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지붕의 두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살 길을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야지. 내가 먼저 나갈 수 없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명분 쌓기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른정당이랑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이 당으로 갈 수 있는데 예. 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죠. 그리고 오히려 다음번 총선을 내다보면서 지방선거를 내다보면서 민주당 쪽이랑 가까워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글로 가야죠. 근데 다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겉으로 명분이 아니라 예. 좀 정치답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쪽 계신 분들이 통합을 하려면 일단 이분들이 생각이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2달 동안에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 못 해가지고 메르켈이 이제 배수혜전을 쳤잖아요. 만약에 더 이상 안 되면 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 그러니까 그 연립정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정책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된 정책을 가지고 이 정부는 쭉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하려면 정말 그 정도 치열하게 우리가 앞으로 합치면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고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중도 통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중도보수 통합이. 저쪽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랑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연대 추진 합의 어떤 정책에 공감대가 있을까요? 뭐 총선 때 대선 때 또 자기네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통 부분을 출연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그냥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선거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방선거에 관심들은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당연하죠. 자기 선거하고 뭐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예. 지금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그 당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기 선거 때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들 하는 거지. 뭐 정책 연합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내 겉으로 내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그 승부수를 띄웠다?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태까지 뭐 여러 시도를 하고 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철수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지 또 할지 모르지만은 시도를 또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짐 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이번에는 전망하세요? 또 철수 근데?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뭐 뭐 강하게 지금도 드라이브 뭐 걸고 있는데 또 철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서울시장, 양경필 경기도지사 이렇게 후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내는 후보보다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지금은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어떻든 민주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는 경고의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가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배신자는 다시 경기도지사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젠가 무슨 그 경기도당에 있는 사람들 등반 대회에서 예. 공개적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배신자인 아닌 경기지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아마 갈 의사도 없고 갈 곳도 없죠. 승부를 봐야죠. 그럼 바른정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카드면 예.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을 대적하기가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나 이걸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달라질 텐데 그럼 지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서울시장이 제가 이거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내보낼 만한 사람 사람이 없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후보가 없어요. 근데도 없을 것 불구하고 같은데.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하는데 그건 이제 감정의 정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뒤끝이 자기한테 많았겠죠. 대적할 만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쪼잔한 정치를 하는 예. 건데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뭐가 뭐 미래가 있겠어요. 아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서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속으로야 뭐 자기가 뭐 김용태 의원 지금 나모 의원도 있고 홍모 전 의원도 있고. 뭐 가능성들이 희박하죠. 두 분이 크게 없는 거니까 안 되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분을 해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어쨌든 낼 거 아니에요.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는 지금 나뉘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이긴 예. 하지만 지금 이제 반 문재인 정부에 있는 분들이 예. 선택을 하겠죠. 범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단한다. 예, 멋있네요.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완영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이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망단님께서는 네. 이게 내가 왜 대답하지? 이걸 지금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질투심. 나 질 수 없어. 왜 쟤만 주목받을까? 쟤만 관심 주는 거 싫어. 이런 그러니까 거죠. 관종병이라고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지금 제기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평들이나 말들 중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의 표현을. 예. 그 막말이라는 형식을 비리진 않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요거잖아.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정보가 담아있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김학철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내란죄를 왜 갖다 붙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재철식의 답인데 어저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국정원 이야기할 때 국정원의 공작 정치를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데 판표에서 홍준표로 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정우택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돌입을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성태를 밀고 싶은데 쪽수로는 친박이 훨씬 많잖아요. 친박 중에는 뭐 지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성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한성교 등 친박들이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언론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 중에 누구 나온다를 해서 딱히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난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3선 뭐 4선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친박 쪽으로 가니까 범친박이라고 불리우는 범친박. 이주영 씨가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주영 씨가 이제 성격이 좀 무난한가 봐.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주영을 미는 분위기가 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아직 판세는 잘 몰라요. 요건 엄청나게 발품을 판다면서요.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다 만나고. 예. 근데 그 이주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학생회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당대표가 권한이 막강한 거죠,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홍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주영이 판사였던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검사일 때 너는 판사도 아닌데 왜 홍판표라고 판자를 쓰느냐. 판결하다 팔자.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즉석에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개명하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보통 지방이나 어디 내려가면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특혜, 사실은 그게 특혜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로 개명해 준 건데 그것을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당시에 청주지법원장 하던 윤용호 법원장. 이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개명을 해준 판사는 아마 이주영 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홍준표랑 친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이름 바꿔준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그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에 출석한다거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들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락 자체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에 꽂혔을까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심재철의 이런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번에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폭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탄핵 불복이란 말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서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아, 거기에 방점이 찍히네요. 석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애국 시민단체에 계시는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여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누드 펜션 운영자 고발당했고요. 김학철도 고발당했고요. 정미영 씨도 고발당했어요. 이분들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막말했던. 네. 다음에 유여회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통친 걸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부끄러워해야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를 더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호통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지 마시고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오천도? 뜨거운 이름. 오천도.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목색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부의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적성, 지금 고발당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를 알고 감수하고서도 저지른다는 거는 다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무슨 알력 싸움 같은 아니, 걸로. 국회 부의장이 원내대표로 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급이 더 낮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낙마 이후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 것처럼 보여요. 홍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원래 당대표들이 지금 2년씩이죠. 임기가.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을 때 심재철은 사실 친인 느낌도 나고요. 뭐랄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도 같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에 있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는 훌륭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 뭐 그 보좌관들을 이제 빠따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네. 20대 국회 1기가 끝나잖아요. 2년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가 11월달이니까 국회 부의장 내려놓는 것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 7개월. 그럼 그 다음에 진로를 모색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씨앗 리을 기획 초선게임. 슛. 쓰레기. 이거 똑똑해라. 한 번씩 맞추시네요. 이 내기 같은, 지금 요즘에 말 좀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이 판표 같은. 그 홍준표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거론되고 막 이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름을 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창란자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형법, 말이 형법에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예.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예,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